북한 호위사령부 장교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 강도현.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던 그의 어린 시절은 누구나 꿈꿔온 특권층의 삶이었다. 집 거실에는 김정일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명절마다 호위국 간부들이 드나드는 로열 패밀리의 전형. 하지만 1990년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자 그의 세계도 동시에 무너졌다. 공급은 끊기고 도둑은 집을 3번 털었고 식탁에는 숟가락조차 사라졌다. 특권층도 굶어 죽는다는 현실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굶주림을 피해 중국으로 넘어간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남조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한다. 그리고 어느 날 운명을 바꿀 방송을 듣게 된다. 해외에 있던 주민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국가가 용서합니다. 믿지 말아야 했다. 돌아간 순간 그의 지옥이 시작되었으니까. 일망 로열 패밀리의 빛과 그림자. 강도현이 처음으로 특권이라는 단어를 이해한 것은 6살 무렵이었다. 평양 시내를 굽어보는 고층 간부 아파트, 대리석 복도, 붉은 양탄자,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마다 들리던 군 장교들의 구두 소리. 그는 그것이 다 그런 줄 알았다. 모든 집이 그렇게 크고, 모든 부모가 별을 단 군복을 입고, 모든 명절에 호위 총국 간부들이 떡과 고기를 들고 찾아오는 줄로만 생각했다. 그의 아버지 강철호는 호위사령부에서 별 2개를 단 중장, 어머니 역시 항일 열사 가문의 딸로 집안 전체가 체제의 표본이었다. 집 거실에는 김일성과 김정일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다. 도현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린 선택된 사람들이야 라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학교에서도 그의 지위는 달랐다. 수업이 끝나면 교장 선생이 직접 차를 보내주었고, 체육대회에서는 호위사령부에서 지원한 간식이 교실 한가득 쌓였다. 주변 아이들은 도현을 로열해라 부르며 한 발 뒤에서 대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곧 규칙이 되었고, 그가 가는 곳은 자연스런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어린 도현은 몰랐다. 그 시절의 평양은 이미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가에 떠밀려 내려오는 비닐봉지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해체가 시작되고 있었던 북한의 시스템을. 1994년 여름, 무더운 날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그는 평소와 달리 집안이 조용한 것을 느꼈다. 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는 물만 팔팔 끓고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그가 묻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떨구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공급 중단이라는 말을 들었다. 식량 배급이 밀리고 간부 가족들에게조차 식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도현은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호위사령부 아들이잖아. 왜 우리까지?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식탁 위에 있던 국그릇을 비우며 조용히 숨만 쉬었다. 며칠 후 또 하나의 충격이 찾아왔다. 집이 도둑을 맞은 것이다. 특권층 아파트라. 경비가 삼엄했던 곳인데도 누군가는 잠긴 문을 뜯고 들어와 집 안을 뒤집어 놓았다. 쌀독은 비어 있었고 장롱 속 금부치는 사라졌으며 심지어 은숟가락까지 없어졌다.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경찰은 요즘 이런 일이 많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도현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나라 자체가 흔들리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이한 풍경을 목격한다. 군 간부의 부인이 쓰러진 채 울부짖고 있었다. 아이한테 줄 우유가 없어 하루 넘게 아무것도 못 먹였다고. 그 부인의 남편도 중좌였고
그 집 역시 체제의 핵심이었다. 도현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우리도 저렇게 될까? 불행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1997년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결국 도현의 가족도 평양을 떠나야 했다. 집은 이미 3번 털렸고 식량은 바닥났으며 아버지는 전근과 감사를 이유로 수시로 불려다녔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조차 모르는 세상. 그들은 지방의 친척집으로 말 그대로 잠시 피난을 갔다. 강도현에게 그것은 첫 번째 추락이었다. 로열 패밀리에서 한순간에 난민 같은 삶으로 벽난로가 있던 평양의 아파트는 사라지고 낡은 시골집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배고픔을 달래야 했다. 밤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러다 우리도 굶어 죽는 거 아냐? 그래도 기강을 지켜야지. 우리 같은 집안이 무너지면 끝이야. 하지만 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막 국경을 넘은 남자, 그리고 다른 세상과의 충돌. 강도현이 중국 땅을 처음 밟은 날, 그는 2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시작된 배신자의 길이라는 공포. 북한에서 그를 기다린 미래가 굶주림과 체제의 붕괴뿐임을 깨달은 순간, 도현은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살려면 나가야 한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밀어붙였다. 브로커에게 5만 원 한국 돈 1,000만 원을 건네고 강을 건넌 그날을 도현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나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배는 이미 강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은 강물보다 더 차갑게 그의 목을 조여왔다. 중국에서의 첫날은 충격 그 자체였다. 전깃불이 밤새 켜져 있고 상점에는 과자가 산처럼 쌓여 있으며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리고 휴대전화로 자유롭게 영상을 본다. 도현에게는 한마디로 다른 행성이다. 그를 가장 흔들던 건 한국 드라마였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몰래 보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신기해서 다가간 것뿐이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가족이 웃으며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웃고 있지? 도현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TV 속 사람들이 항상 눈에 힘을 주고 구호를 외치고 긴장한 얼굴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화면의 밝은 색감 하나하나가 자신을 자극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숨겨진 새로운 세계가 갑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며칠 후 도현은 중국인 사장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인터넷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세계는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완전히 무너진다.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 뉴스, 탈북자 인터뷰, 남조선 예능 프로에 나온 탈북민들.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 개념을 뒤집었다. 이게 진짜라고? 북한에서 평생 적이라던 나라가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자유롭고 너무도 인간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중 한 방송이 도현의 심장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김정일 생일에 떡도 못 해줘서 울던 북한 부모의 이야기. 사회자가 말하는데 도현은 갑자기 숨이 막혔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과거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어느 설날, 어머니는 떡 한 그릇 만들 재료가 없어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군복을 벗은 채 말없이 굳은 주먹만 쥐었다. 그날 도현은 부모가 부끄러워서 울지 않는 줄 알았다. 하지만 중국에서 방송을 보던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날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이유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굶겨 죽일지도 모르는 나라에 대한 절망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멀리 떨어진 방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웃으며 라면을 먹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결심했다. 절대 살아 생전에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단순하지 않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받은 메시지. 해외에 있는 주민들은 두려워 말고 귀국하라. 모두 용서한다. 도현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는 자신을 배신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난 도망친 게 아니다. 먹고 살려고 잠시 온 것뿐이다.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다. 돌아가면 오해가 풀릴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수십 번을 로열 패밀리라 다짐했다. 결국 도현은 상상도 못했던 결정을 내린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심지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던 중국 내 북한 노동자 10명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선거에는 참여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도현은 북한 체제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 체제를 떠나지 못한 마지막 실오라기 끈을 붙잡고 있었다. 귀국 준비는 철저했다. 브로커에게 뇌물을 예치하고 국경 초소별로 준비금까지 나눠 맡겼다. 돌아가기 전날 밤 중국에서 마지막 회식을 했다. 그는 이것이 북한과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몰랐다. 선거 끝나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겁낼 필요 없어.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다음 날 도현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걸음을 내딛는다. 한국의 진실을 본 남자, 북한의 배신자로 기록될 수도 있는 남자가 다시 국경을 넘는 것이다. 그는 몰랐다. 그 선택이 지옥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히는 결정이 될 줄은. 산막. 돌아온 순간 용서는 없었다. 국경은 조용했다. 흐린 새벽 강 위에는 안개가 내려앉아 모든 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강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가는 거다. 뒤에서 그를 따라오던 중국의 북한 노동자 10명도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브로커는 마지막으로 길을 가리켰다. 여기서부터는 당신들 책임이요. 난 못 들어가. 그리고 도현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도현은 강둑을 천천히 걸어 북한 초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등 뒤로 중국 대지. 공기가 점점 희미해지고 앞으로는 북한 특유의 냉랭한 공기가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초소 앞에서 군인 2명이 총을 들고 다가왔다. 어디서 오는가?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국에서 일하다가 선거 참여하러 돌아왔습니다. 군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트럭에 태웠다. 그 순간 도현은 느꼈다. 무언가가 잘못됐다. 그토록 자신 있게 말했던 용서라는 단어가 갑자기 헛개비처럼 느껴졌다. 트럭은 거친 길을 달리며 어디론가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가 떠나기 전과 많이 달랐다. 잡초는 더욱 자랐고 건물들은 더 색이 바랬으며 거리에는 사람이 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의 냄새까지 달라져 있었다. 절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 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굶주린 삶을 만들어낸 습기 가득한 기분 나쁜 냄새. 한참 뒤 트럭이 멈췄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보이부 조사처였다. 도현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여기로 데려온 걸까? 군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줄 세운 뒤 손짓으로 한 방으로 밀어넣었다. 좁고 어두운 방. 천장에서는 희미한 전구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도현을 내려다보았다. 회색 군복, 날카로운 눈빛. 그는 서류를 툭 던지며 말했다.
왜 도망쳤나? 도현은 이해하지 못했다. 도망이라니요? 전 잠시 중국에, 잠시 허가도 없이 국경을 넘은 건 비법 월경이다. 남자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했다고? 그 말을 믿었단 말인가? 그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다. 도현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퍼뜨린 용서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덫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도현은 철창 안에 갇혔다. 함께 돌아온 10명도 각각 다른 방으로 끌려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신음, 군화 소리. 도현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손을 꼭 쥐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난 돌아온 것뿐이야. 그러나 보이부에게 그런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조사는 며칠 동안 이어졌다. 보이부는 도현에게 반복적으로 물었다.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나? 한국 사람과 접촉했는가? 한국 방송 본 적 있나? 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침묵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한국 드라마 봤지? 자유아시아 방송 들었지? 한국은 어떤 나라던가? 그가 대답을 망설이는 순간 조사관은 책상을 내리쳤다. 내 놈 같은 놈들 때문에 북조선의 나라가 망가지는 거다. 도현은 그제야 실체를 보았다. 북한은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국의 현실을 알게 된 사람을 그 사실만으로 위험 인물로 분류하고 있었다. 며칠 후 도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려났다. 어떤 이유인지 보이부는 일단 그를 가정 대기 상태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다. 집에는 이미 감시원이 붙어 있었고 어디를 가든 누군가가 뒤를 밟았다. 그가 집 밖에서 조금만 오래 머물면 누군가 귀에 대놓고 속삭였다. 조심하쇼. 그 말에는 단순한 충고가 아닌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태어난 고향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은 그의 고향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감시 대상이 되는 땅, 말을 아껴야 하는 곳, 웃음조차 규율이 필요한 사회. 그리고 어느 날 보이부는 다시 그를 불러 세웠다. 강도현, 당신은 사상 오염자로 판정되었소? 그는 귀를 의심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냉혹하게 말했다. 바로 그게 문제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는지가 문제요.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도현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집안의 명예, 특권층의 후광, 체제의 충성,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북한은 그를 이미 잠재적 반역자로 아오지탄광 기록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난 잘못하면 죽는다. 도현은 결심한다. 여길 다시 빠져나가야 한다. 그 결심은 곧 새로운 지옥과 맞바꿀 각오였다. 사막 두 번째 탈출,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맹세. 강도현은 다시는 갇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살기 위한 마지막 본능이었다. 북한 당국은 그를 사상 오염자로 규정했고 15일 후면 체포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낼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더 큰 함정이었다. 잡아두지 않으면서도 감시하고 압박하고 점점 미쳐가게 만드는 방식. 집 밖에 나가면 항상 같은 남자가 있었다. 벽에 기대 담배를 피우며 도현이 눈을 마주치면 일부러 천천히 씩 웃었다. 우린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웃음 하나로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들.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창문 아래를 서성이며 흘리는 숨소리는 도현의 인생을 압박하는 커다란 무게 그 자체였다. 그리고 어느 날 보이부 조사관이 집에 찾아와 한 문장을 남긴 뒤 돌아섰다. 7일 후 다시 부를 것이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그 말은 경고가 아니었다. 사형 집행일을 통보하는 것과 같은 톤이었다. 그날 밤 도현은 조용히 가방을 꺼냈다. 말없이 손전등을 들고 방 한쪽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다. 한 번 더 건너야 한다. 그는 알았다. 이번에 걸리면 끝이라는 것을. 재조사, 정치범 구류, 혹은 사고사라는 이름의 처형. 그 어떤 결말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었다. 탈출 준비는 1막, 2막에서 보여준 그의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번엔 특권층도 아니고 귀환자도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를 돕겠다고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다. 평소 말이 없던 마을 청년이었다. 형, 여기 있으면 죽어요. 이 길로 빨리 도망쳐요. 그가 가리킨 것은 국경으로 이어지는 작은 산길이었다. 위험하지만 감시가 덜한 길. 도현은 물었다. 왜 날 돕지? 청년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형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다들 돌아오면 끝나더라고요. 그 말은 단출했지만 북한 현실 전체를 증언하는 문장이었다. 새벽 2시, 도현은 다시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숨을 죽이고 발밑에 가지를 밟지 않으려 애쓰며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산길을 올랐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살아야 한다. 국경 강가에 이르렀을 때 하늘은 이미 희미한 청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바람 속에는 물 한 개가 흩날렸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총성. 도현은 무릎을 꺾으며 강물로 몸을 던졌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다. 멈춰. 움직이면 사살한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강물을 이용 최대한 헤엄쳤다. 물이 폐를 조이고 옷이 물을 먹으며 무거워졌지만 도현은 헤엄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이 폐 안으로 들어오는 듯 했고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그는 계속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손끝이 중국 땅의 흙을 잡았다. 그 순간 그는 울지도 않았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년 후 그는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해 도현은 한국에 도착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어이없을 만큼 맑았다. 건물 사이로 햇빛이 흐르고 사람들은 웃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긴 내가 바라는 자유와 희망의 나라. 내가 꿈에서만 보던 나라였구나. 그리고 다시는 그 지옥 같은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 그의 두 번째 탈출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뉴스, 한 줄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엔딩 나레이션. 강도현은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평양에서 보던 그 하늘과는 전혀 다른 색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시도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는 처음 맞는 자유의 꿈의 하늘이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던 오더네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말했죠. 너는 태어난 곳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긴 숨을 내쉰 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혹시 지금도 철창 안에서 나처럼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잘못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인간입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니었다. 상실, 배신, 생존, 그리고 다시 시작.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하나의 믿음의 신호탄이었다. 그의 뒷모습은 작은 점이 되지만 그가 걸어가는 길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언젠가 그가 살아온 모든 어둠을 영원히 이겨낼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 자막이 뜬다. 강도현 지금은 대한민국 시민, 그리고 자유를 되찾은 한 인간. 나의 자유를 찾은 대한민국에서 고통 속에 굶주림과 괴로운 나날 속에서 자유의 품을 그리고 있는 또 다른 청년들이 희망을 찾는 그날까지 제가 앞장서서 그들의 희망의 운전을 하리라 다짐하며 저의 삶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주위에 공유해 주시면 제가 또 다른 사연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감사합니다.